멍해지니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민주진영 박진영 시청자 여러분, 주간 박진영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요, 월간 박진영 봤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자주 안 보신 분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잊지 마시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평론가 가톨릭대 백종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 콘텐츠학을 전공한 박사 백종훈입니다. 그러면 그 주 단위로 하는 거는 이제 주간 박진영으로 하시고요. 네. 네 번 주째 하는 것은 네. 특집으로 월간 박진영으로 하시죠. 네. 그럼 한 달간의 이슈를 정리하는 겁니까? 우리 시청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소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한 시기인데. 그러면 저희는 이제 주간지도 내고 월간지도 내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연간 박진영까지 갑니다. 연간 박진영, 네. 갑자기 그거 생각납니다. 썬데이 서울 생각납니다. 아직은 이제 없죠? 없죠. 요즘은 네. 썬데이 서울 없죠. 네. 요즘이 우리 찌라시, 정보지라고 하는 것이 과거로 치면 이제 썬데이 서울인 격이죠. 네, 맞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이렇게 눈에다가 까만 줄 그려가지고 여자 연예인 사진 네. 올려놓고 하던 이 썬데이 서울. 이 방송이 또 서울의 소리니까 프라이데이 서울로 오늘 또 컨셉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프라이데이 서울. 예. 저희가 썬데이 서울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거 괜찮은데요? 아니 썬데이 서울도 어쨌든 이 전두환 시절에 3S 정책, 스포츠, 맞아요. 섹스, 스크린의 하나의 이 문화 현상 아닌가요? 네. 뭐 3S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 근데 지금 어찌 보면 이게 동전의 양면이기도 한데 또 이것이 또 우리가 한류 강국, 그 김우 선생이 얘기했던 문화 강국의 또 원초. 야, 그거 아이러니하네. 그러면은 우리 K컬처 문화 강국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 전두환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사실은 그 동남아시아에 한류가 퍼진 이유 중에 하나가요. 불법 복제물을 단속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국 드라마 한 편을 USB에 담아서 1,000원에 팝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그게 이제 한류 콘텐츠가 급속히 전파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한 건 사실이죠. 야, 그 재밌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게. 옛날에 그 일본 같은 데는 저 일본에 부산에는 일본 방송이 그대로 잡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미우리 자이언트 야구 경기도 보기도 하고 또 일본 방송이 무슨 청백전 이런 거 야하잖아. 네. 그런 거 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 부산이 굉장히 좀 개방적이고 복합적인 문화가 발달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 SBS 드라마 별그대 같은 경우도 거의 10분 간격으로 중국에서 실시간으로 한국에서 드라마 나오면 번역까지 붙여서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저작권에 대한 조금 법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그 단속이 좀 약한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또 한류가 퍼지는데 또 그런 역할, 기능들이 있었죠.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네. 지금 사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FTA 때문에 국제 간의 그 지식 관련돼 가지고도 굉장히 좀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지식재산권 또 그 위반되게 되면은 국제 문제 비하로 되기 때문에 외교 문제 비하까지 도 올라가기 때문에. 뭐 철저나서 제가 지금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 제가 25년 전까지만 해도 카피레프트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카피레프트. 보통 우리 이제 카피라이트잖아요. 카피라이트인데 카피레프트를 하면은 저작권 인정 안 하는 거잖아.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인터넷 세상에서 떠도는 것들에 대해서 누가 주인이냐에 관한 논쟁은 사실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챗 GPT 관한 얘기 하잖아요.
알고리즘을 짰는데 알고리즘 짤 때 그 데이터들은 사실은 누군가가 인터넷상에 글을 올렸거나 사진을 올렸거나 어떤 정보를 입력한 거거든요. 네네. 그걸 재편집해가지고 챗GPT에 답변을 나오게 되는데 그 원천 소스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것들 그건 누가 주인이냐. 아, 그럼 챗GPT도 그럼 원천 소스에서 하는데 뭐 저작권료 줘야 돼요? 정보료나 네. 이용료 줘야 됩니까? 그래서 네. 예전에 뭐 과거 얘기를 하지만 대선 때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네. 재원 마련 중에 하나로 데이터세가 나오거든요. 데이터스. 우리 여기 오실 때도 뭐 티맵이라든지 뭐 카카오 내비게이션 이용하잖아요. 카카오 내비. 네네. 저희 정보 다 입력하거든요. 네. 입력이 되거든요. 네네. 저희 정보에 따라서 이동량, 그 시간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 그 정보를 가가지고 마케팅 영역에 데이터로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어차피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은 저의 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사람은 또 다른 데 팔 때는 돈을 받고 팔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한테도 돈을 주던가 그렇죠. 아니면 아예 모든 것이 다 공짜로 공급되든가 이게 그렇죠. 평등하다 이런 뜻이네요. 예. 그래서 카피레프트가 사실은 지금도 죽지 않은 이슈고요. 네. 기본소득 왔을 때 그래서 데이터세를 반드시 징수를 해야 된다. 그 거대 플랫폼 기업들한테 네.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 대선 때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아, 재밌네요. 네. 지금도 오늘도 저희가 이슈 중에 하나는 이게 카피레프트가 될 것 같아요. 김포시 이슈는 이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네. 제가 어제 그 민주진영 박진영에서 특집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장으로 근무했던 경험 그리고 민주당 지방자치국장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서 한 20분 가까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또 백종원 박사님은 부천 김포 바로 옆입니다. 사실은 서울하고 김포보다 더 가깝죠. 부천에서 시의원을 하셨고 부천시장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김포와 서울시 통합이 가지는 위험성 여기에 대해서 한번 최종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졌고요. 옆에 있는 박지영 교수님께서 대변인 하셨죠. 네네. 국가균형발전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1월 29일 없어졌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와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을 했고요. 그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그 전에 해왔던 것들을 지방분권화 또 거기에 또 메가시티라는 맞습니다. 개념도 네.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그 김포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김포시장이 김포구청장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재정 자립도가 매우 심각하게 낮아질 것이다. 왜냐? 재원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시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를 다 거둘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되면요, 이 중에서 제가 일부러 지금 나열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두 가지만 딱 걷게 됩니다. 뭘까요? 재산세랑 등록면허세만 받게 됩니다. 야. 관악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제가 자료 조사를 해보면 지방세 수입으로 1,300억 정도 됩니다. 1,300억. 예, 네. 1,300억이요. 김포 같은 경우는 지금 4,200억이거든요. 네 배네. 네. 근데 인구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48만, 50만 명 좀 안쪽인데. 음. 그럼 이렇게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바뀌었을 때, 시에서 구로 바뀌었을 때 재원 조달에 대한 구조가 흐트러집니다. 굉장히 슬림해지죠. 예, 그럼 재정 자립도가 더 낮아지겠죠. 그렇죠. 예. 두 번째, 시장이 갖고 있는 것과 김포시장이 갖고 있는 것과 김포구청장이 되었을 때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권한이 틀려집니다. 네네. 아, 맞다. 구청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없잖아요. 네.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경기도 31개 시군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특별계획구역이라든지 이 권한을 이양을 해줬어요. 네. 아직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그 권한을 이양해 주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구단위 계획을 뭐 1종 일반 주거지역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1종, 2종, 3종 용적률을 김포시장에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가장 소통하는 게 기초지자체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광역이 아니고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데 1종 같은 경우는 200%, 2종 같은 경우 250%, 3종 같은 경우 용적률 300%. 굉장히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시민들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김포구청이 되는 순간 김포구청장의 권한이 없어지고요.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갑니다. 지금도 25개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장에게 그 권한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재정에 악화될 것이고요.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 일반 재정하고 다른 네. 교육 관련 예산이 따로 왜냐하면 이제 배정되어 우리가 있습니다. 자치의 영역이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그렇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장을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뽑게 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연 예산이 22조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연 예산이 11조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그러니까 1인당 학생에게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평균 25만 원이 나갑니다. 25만 원. 네. 경기도는 25만 원. 그렇죠. 근데 서울시를 볼까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데에서 가장 낮은 데를 이렇게 보니까 관악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강서구 같은 데 이번에 선거 치렀잖아요. 6만 원밖에 안 돼요. 6만 원. 네. 그러면 경기도의 한 4분의 1이네. 네, 관악 같은 경우도 15만 원 정도밖에 15만 안 원.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본질적으로 22조 경기도 교육청은 예산을 갖고 네. 있고요. 서울시 교육청은 11조. 수치적으로 봐도 절반이잖아요. 네. 그럼 1인당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교육 경비를 교육에 관한 내용들을 뭐 교육시설 개선이나 교육 정보화, 뭐 체육 문화 시설, 공공 도서관 같은 혜택을 받는 비율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거죠. 김포 시민이 아니라 김포 구민이 됐을 때. 네네. 그렇구나. 쉽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예산 규모가 줄어듭니다. 예산 규모가 줄어들면은 지자체장이 시민들에게 구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만큼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 관심 있어하는 용적률, 건폐율,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됐을 때 조금 더 재산의 가치를 형성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권한 자체가 김포구청장에겐 없어집니다. 그리고 김포구가 됐을 때는 1인당 학생이 교육경비 지원을 받는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도시에 자생 능력이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서울시에 자신의 생명줄을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뜻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걸 하면서 자료를 하나 좀 입수했는데요. 보면은 이게 계획된 게 아니야 전혀. 맞습니다. 뜬금없이 선거용으로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갑자기 툭 던진 거예요. 네. 저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네. 네, 설명해 주시죠. 네네. 자,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를 제대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여러 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의견 청취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여기에 보면은 이 교통계획이라든가 생활권 계획에 김포가 제대로 안 들어와 있죠, 솔직히. 이제 이 수도권 계획, 네, 그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저도 좀 급하게 오면서 입수를 해가지고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이라는 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국토계획법상 최상위 계획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김포 같은 경우에는 동서 1축으로 발전축이 있는데요. 도로 중심의 발전축에 동서 1축으로 김포라는 곳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생활권 계획으로서는 서울 산업권, 인천시, 광명, 기포, 부천, 시흥 해가지고 부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으로 지금 2040년도 거를 지금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이 국토부와 함께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김포라는 것이 어느 문서를 찾아봐도 서울로 편입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통합 계획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참 날짜를 밝힐 수는 없는데 2달 전 문서예요. 2달 전에도 없던 내용이에요. 서울 김포 통합한다는 이야기가 2달 전에도 없던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뭔지 아시겠죠? 제 느낌으로는 이 친 오세훈 김포 하남 쪽에 정치인들이 오세훈 띄우기 일환으로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걸 김기현이 덥석 물었다. 그렇죠.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 거고요. 말씀드리지만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혼자 세우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국토부하고 같이 세웁니다. 그럼 국토부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나 의견이 없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네. 하여튼 요거는 좀 지켜보시죠. 네. 제가 이 이슈를 김기현이 초반에 던진 거는 전략적으로는 좀 잘한 측면이 있어요.
이 정책이 이슈가 되게 하는 방법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좀 허술해야 됩니다. 허술해야지 상대방이 물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허술해. 두 번째, 이념 논란을 일으켜야 돼요. 이거 이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방 중심이냐 아니면은 서울을 더 키울 것인가 하는 이념 논란입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논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다수파가 될 건가 소수파가 될 건가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셨죠? 65대 35로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따지고 물어도 별 문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 평론하고 전략 좀 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제가 다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슈는 만지면 커진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만지면 커지는데요. 이런 허술한 이슈는 옛날과 달리 유튜브라든가 다양한 언론 매체 그리고 당의 공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반박 논리를 만들어서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 이슈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중동이 물었기 때문에 끝까지 갑니다. 이거는 끝까지 우리가 파헤쳐가지고 섬세하게 접근해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쉽게 얘기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우리 주간 박진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도 제한에 대해서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후보가 당시 그렇죠. 집권 여당의 힘을 빌려가지고 고도 제한을 완화시키겠다. 그게 아까 이야기한 용명률을 올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여기서 말씀드렸죠. 그건 지자체장의 힘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렇죠. 서울시장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힘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합의에 따라서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이거 점들을 대안 제안했잖아요. 네. 용적률 대신 건폐율로 가져와 맞습니다. 차라리. 예. 국토부에서 수평적으로 하자. 건폐율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저도 지방자치를 오래 했고 우리 백종원 박사는 현재 지방의원을 하셨고 지방정부에서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많이 다루어 본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바보로 한다는 게 지금 국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리얼미터 아까 여론조사 말씀하셨지만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이다라고 응답을 하신 분들이 58.8%세요. 그렇죠.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요 이야기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다시 좀 다루기도 하고요. 네. 정치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김포에 대한 입장이 뭐야?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건설 폐기장, 쓰레기 매립장 없이 5호선 연장부터 확정해라. 그리고 난 뒤에 통합 논의를 하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정부는 지금 입장이 없어요. 왜? 정부의 기본 방향과 이게 다르거든. 서울 통합이라는 게.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뇨한 혁신위원장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행보가 나름 그래도 재밌습니다. 덕분에 뭐 국민의힘 지지율도 한 1, 2% 오른 것 같고요. 네. 그 이뇨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뜨고 있는데요. 차도살인이라는 키워드가 뜨고 있죠. 차도살인. 네. 야. 아니 그럼 이뇨한이 차도살인을 하는 검객입니까? 그렇죠. 검객이죠. 칼인 거죠. 파란 눈의 사무라이? 예, 예. 파란 눈의 윤석열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파란 눈의 윤석열. 네. 예. 칼을 잡고 있는 사람 따로 있는 거죠. 칼은 인뇨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차도 살인을 하게 되면 이제 칼질을 하겠다는 건데 누구를 위해서 이제 무협 영화 같은데 느낌이? 예, 칼질을 한다는 건데 이번에 그 넷플릭스 도적이라고 김남길 씨가 주연한 드라마가 있는데요. 칼의 소리. 예, 도적이 사실은 이제 그 도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칼의 소리라는 칼의 소리. 예, 이야기인데 차도 살인을 하려면 칼의 소리가 안 나야 되겠죠. 아, 소리도 없이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요한 씨 캐릭터에 대해서는 뭐 누누이 여기저기 방송에서 나왔지만 뭐 술도 좋아하시고 뭐 김수현 대통령과 굉장히 비슷한 체격도 그렇고요. 그 파란 눈의 윤석열이라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뭐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뭐 생김새라든가 네. 뭐 취향, 스타일이 네. 좀 닮았다 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런 거죠. 그 23일 날, 10월 23일 날 제가 좀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언론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 김한길 위원장과 길길이 산다라는 어떤 채널 A 프로그램에서 최민길 배우님이랑 같이 출연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물어보니까 엄청 친하다. 난 지금도 매일 전화를 하고 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24일 날 그 언론이 김한길 위원장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소리냐. 4, 5년 됐다 그 방송 출연한 지. 그 이후로
4, 5번 안부 전화한 게 전부다. 아, 이게 이제 누구 말이 맞지? 차도 살인을 하는데 칼의 소리가 지금 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소리 없이 해야 되는데 네. 닌자는 소리가 없어야 됩니다. 네. 네. 정확하게 하려면 페르소나가 돼야 됩니다. 페르소나하고 차도 살인하고 느낌이 다른가요? 그 누군가를 대신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의 관계, 20년 된 배우의 관계, 감독과 이걸 보면 페르소나, 송강호는 봉준호의 페르소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괴물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저 예전에 또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한 20년 됐는데 나의 어떤 역할을 이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들, 내 마음, 내 철학을 이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게 페르소나거든요. 아바타하고 비슷한 그렇죠. 아바타 개념. 비슷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의 페르소나 임요한. 그런데 윤석열의 대본과 생각과 마인드를 잘 정리해주는 사람이 김한길. 예, 그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삼각관계, 트라이앵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페르소나 또는 아바타라고 한다면은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영화 현장에서 현장에 있는데 뭐 전화해가지고 옆으로 움직여 좌로 움직여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해하고 있으니까 예, 서로를. 예. 요 얘기하면 인효아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요 얘기하면 좀 재밌겠네요. 제가 지난주에는 좀 경황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좀 멍멍하게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 이제 필리핀 가셨을 때 그 협상 전문팀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인드 세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마인드 세팅. 예. 그 교수님이 아드님인 것만 빼고 저희들이 시키는 대로 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인질범들과 이제 제가 뭐 통화를 하거나 그렇게 할 때 마음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과 행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배우들이 감독이 이 배우가 나의 페르소나라고 했을 때는 연기에 대한 지시라든지 뭐 어떠한 대사에 대한 억양이라든지 이런 걸 일일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송강호나 대배우한테. 근데 감독은 이미 이 사람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말을 안 해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페르소나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한길 위원장을 통해서 인요한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완벽한 페르소나가 돼서 차도 살인을 하길 바라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마인드 세팅이 안 돼 있고요. 차도 살인을 하는데 칼 소리는 계속 나고 있고요. 불협 화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스피치 관련해서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 그 웅변가 키케로 카이사르 시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런 이야기예요. 타인을 감동시키려면 내 스스로 감동되어 있어라.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 이야기가 연극 공부할 때도 나오죠. 키케로 이야기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보면 좀 약간의 워딩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인요한은 지금 이준석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을 만나자고 하잖아요. 젊은 스승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스승이다. 예. 네. 선배님, 스승님, 젊은 스승님 만나주세요. 아마 차도살인, 페르소나의 역할 그 대본에는 이준석을 포섭해라. 만나라. 만나서 우리는 너를 받으려고 하는데, 너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너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준석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좀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니야. 네, 네.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대사면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준석이 절대 그걸 받을 리가 없죠. 안 받는다. 그렇죠. 이미 신당으로 가는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다 거절하고 있군요. 그렇죠. 제가 이제 들은 정보를 여기에 살짝 보태면요. 국민의힘 주류들은 이준석을 노원구에 공천 주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떨어져. 극우 유튜브에서 이미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공천 주고 우리가 10% 정도 투표율 빼버리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하나 이제 남은 카드가 이준석을 선대위원장 시켜주고 대구에 공천 주는 거. 아하. 이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당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윤석열이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어요. 네. 이준석은 이미 탈당하는 것을 이제 빌드업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배구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준석도 워딩이 잘 나오잖아요. 네. 뻐꾸기. 뻐꾸기. 뻐꾸기라고 하니까 이제 왜 자꾸 이준석이 뻐꾸기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탕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뻐꾸기 등 다른 새들이 뻐꾸기 같은 새들이 다른 새 둥지에 자기 알을 낳는 거죠. 그 누구 윤석열이란 뜻이에요? 윤석열이 영남에 꽂고자 하는 사람들을 네. 예, 뻐꾸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예. 앞으로 꽂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 윤석열이가 뻐꾸기가 돼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윤석열이 뻐꾸기가 되고 뻐꾸기가 되고. 뻐꾸기가 난 알을 알을. 그 알을 이제 윤석열이 꽂고자 하는 사람들이겠죠. 검찰 네, 등등 친윤계 세력들 그 사람들이 영남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탕란이다. 아, 이건 뭐 저 동물 농장도 아니고 얼마 전까지는 비만 고양이 나왔다가 이제는 뻐꾸기 나오고 참 우리 이 영남을 이 거의 동물 농장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네. 자, 이준석과 홍준표는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계속 싸우기도 하고 뭐 맞장구 치기도 하고. 네. 이준표, 섞어서 이준표야? 홍준표와 이준석. 제가 이제 댓글 좀 신경 쓰다 보니까. 네네. 이준석과 홍준표 대구시장에 최근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이준석이 다음 총선에서 이정희의 포지션이 될 수가 있다. 이정희 옛날 저기 통진당 이정희. 예. 그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네. 그 대선 토론회 때 나는 박정희의 딸 박근혜, 닭깎기 마사오의 딸 박근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근데 당선시켜 버렸어. 큰 패착 중에 하나였죠. 사실은 지나고 네. 나서. 예. 또 홍준표 시장은 이준석이 이정희의 포지션을 가져서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 탄핵 내지는 윤석열과 함께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는 나왔다.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거 금방 홍준표 시장 이야기 들으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신의 바램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본인도 어쨌든 그 대구 경북에서 영주 자리를 노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지역의 영주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여론조사가 한번 나오긴 했어요. 네. 예. 그 영남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준석 유승민 신당 30.1, 국민의힘 29.8. 영남에서? 민주당 27.6.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뻐꾸기들에 대해서 질타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움직이다니 다행이다. 이야, 이준석이 잘해. 확실히 메시지 정치를 잘해요. 그러면 자, 이 사안과 관련된 마지막 질문. 이준석과 홍준표는 친할까 왼수지간일까? 전략적 제휴를 하지 않겠습니까? 전략적 제휴를 한다. 네. 한 번씩 뭐 세게 싸우잖아요. 적의 적은 또 동지가 동지다. 되잖아요. 네. 윤석열이라는 적이 있을 때 네. 이준석과 홍준표는 전략적 제휴를 한다. 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그 이준석, 홍준표와 중간에서 다 친한 사람이 있어요. 둘이 매일 통화한대. 소문으로는 둘이 매일 통화하고 싸우는 것도 약속 대련이래요. 합을 잘 짜야 됩니다. 네. 전략적 제휴를 이준석과 홍준표는 윤석열은 절대 안 돼. 이게 이제 둘이가 마음 깊이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죠. 교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준석이 홍준표의 페르소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양방향 페르소나는 또 새로운 개념이에요. 양방향 페르소나. 예. 네. 그것도 괜찮네요. 그렇네요. 네. 그 감독이 배우를 페르소나만 할 게 아니라 요즘 또 연기하는 감독들도 있으니까요. 네, 네. 예. 안 그래도 여기에 실패한 페르소나 댓글 달렸습니다. 조재현, 김기덕. 영화에 우리 이제 기억나는 페르소나가 누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준호 감독의 송강호도 있고 박찬호 감독의 신하균. 네. 저기는 저 박해일 배우는 또 누구하고 많이 찍죠? 박해일 배우의 감독 딱히 없나요? 생각이 나진 않네요. 저건 있다.
유승환, 유승범. 아, 그거 거기는 형제니까요. 형제니까. 예, 예. 그 데뷔작 그거 보셨어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아, 그건 뭐 명작이죠. 쇼킹하죠. 야, 예, 예. 쇼킹한 나중에 쇼킹한 뭐, 영화였습니다. 뭐, 네. 귀신도 나오죠. 귀신도 나오고 예, 진짜 예.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고 저는 이제 유승환 감독 보면은 그 영화 하나를 가지고 앞으로 모든 영화에 다 잘라서 써먹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 그 정도로. 야. 제가 중간에 잠깐 시간이 되면 재밌는 얘기인데 유승환 감독과의 제 인연인데요. 네. 그 김종학 PD라고 여명의 눈동자. 여명의 눈탱이. 예, 제가 이제 젊었을 때 김종학 PD님 집 앞에서 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으면서 김종학 PD께서 너 뭐 페르소나는 아니지만 너 내 작품에 출연 한번 하면 좋겠다. 고맙습니다. 제 어렸을 때입니다. 출연했어요? 그랬는데 네. 그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리고 또 패션 크리에이터인데 네. 이제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도 저랑 방송을 했거든요. 네. 예전에 20대 때. 근데 뭐 이제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우종환 선생이라고 패션 크리에이터고 모델이고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너 좋다. 나랑 같이 방송하자. 근데 그분도 며칠 뒤에 또 돌아가셨어요. 출연하시면 안 되겠네. 아유, 근데 조심해야겠네. 유승환 감독이 살아있는 이유가 네. 유승환 감독이 저 선배님, 아니 저 감독님, 저 좀 출연시켜 주세요. 에이, 뭐 하는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이 무슨 배우를 바로 하려고 잘라버렸어요? 그래. 예, 이분 살아계세요 아직도. 예. 저도 유명한 그 이창동 감독인데 출연 한번 하면 안 되겠을까요? 제가 돈 내고 출연할게요. 니같이 이야기하는 놈이 500명은 줄 서 있다거든. 알겠습니다. 유승환 자, 감독, 유승범 요즘 이 형제는 같이 작품 활동 잘 안 하니까. 그렇죠. 네, 서로 네. 활동 영역이 커져서. 얼마 전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초능력자들 나오는 드라마에 무빙이요. 무빙의 유승범이 잠시 네, 나왔어요. 네. 아마 시즌 2에 유승범이 죽지 않고 다시 네. 나올 거라는 예측을 네, 많이 예, 하더라고요. 네. 또 신비의 인물로 나와 있어가지고 무빙 시즌2에, 재밌었습니다. 예, 네. 저는 시나리오를 조금 알고 있는데 거기 유승환 감독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김포 서울 통합 이슈, 그 다음에 조만간에 하남 이야기 분명히 나옵니다. 하남의 지역위원장이 친오세훈계입니다. 네. 나올 건데요. 이게 과연 윤석열 정부와 소통하고 김기현 지도부가 제대로 기획해서 던진 거냐, 아니면 그냥 막 던진 거냐, 아니면 여기 어떤 정치적 의미가 숨어 있느냐, 이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가 말씀드린 것처럼 2040 그 수도권 우리가 그래서 그 계획표를 보여드렸잖아요. 2040 수도권 계획이라든지 여기 없습니다. 2달 전 계획이 없습니다. 이게 충분히 연구되고 충분히 수기하고 충분히 시민들과 소통하고 뭐 연구용이 요즘 많이 하잖아요. 예비 타당성 BC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 절차가 다 생략이 됐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영남 중진권들, 네네. 영남 중진들 험지 출마. 근데 국민의힘에서 바라보는 험지는 어디다? 서울, 경기 수도권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용산에서 요구한 게 뭐였습니까? 비대위였잖아요. 네. 국민의힘 비대위로 전환해라. 근데 김기현 등 비롯한 중진 의원들이 그걸 맞서 싸우죠. 맞선 거지. 안 받죠. 안 받았죠. 그래서 협의안이 된 게 혁신이, 인유안에 대한 그렇죠. 혁신이가 됐죠. 그 한번 이제 수평적 관계를 한번 제스처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왜? 그런 겁니다. 국회의원들은요, 배지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렇지. 정권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내년에 총선이거든요. 4월 10일 날. 네. 자기 배지에 오직 관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뭐? 내가 영남에서 3선, 4선 했는데 내 나와바리, 내 안방 내주고 가서 죽으라고? 근데 야, 김포 당협을 위원장과 김포시장에 이런 신박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네? 야, 그러면 수도권이 험지가 아니야. 우리가 여론을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려서 수도권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아질 수 있어. 그러면 너희들이 뻐꾸기야. 너희 알 있잖아. 너희 알 탕난하지 말고 저 보수의 중심지 TK 또 보수의 정신, 보수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국회의원 지역구 말고 우리가 수도권을 이쁘게 당선 확률이 높게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들 그 알들 뻐꾸기 알들 수도권으로 와봐라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역전을 펼치는 게 아닌가. 해석 고도의 정치적 재밌네. 구도가 잡혀 있지 않나. 해석 재밌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제가 들은 정보를 좀 풀려고 하는데 그 전에 개딸들도 안 보는 박진영 방송 시청자 400명 쪽팔리지 이렇게 댓글이 다셨는데 우리 저기 서울의 소리하고 여러 군데 서울의 소리 지금 몇 명 보고 있습니까? 서울의 소리에서는 지금 정말 제 채팅방을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서울의 소리에서는 350명 정도 보고 계시네요. 우리 저기 이 뭐 또 어른 방송에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시사의 품격 등에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통섭을 내주세요. 네. 통섭을 내서 구독자를 늘려주세요. 구독자를 늘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는 이 제 방송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보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이제 사실 지금 동의합니까? 사실은 뭐 자꾸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요. 민주 진영의 최고의 전략가는 박재현 교수님입니다. 뭐 저기 쑥스럽게 앞에 있을 때 더 해주세요. 네. 안 보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다천. 안 보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김포 문제도 어제 오늘 제가 최종 정리를 완벽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네. 더 이상의 이걸 가지고 논란할 필요 없고 요걸 꺼내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써먹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보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간절하게 협박드립니다만은 방송할 때마다 한 100명, 200명 정도도 늘지 않으면 안 합니다, 다음에. 제가 한 3주간 안 나온 적 있죠. 다음 네. 주부터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못 나옵니다. 네네. 저희 답답할 게 없어요. 네. 라방이라 지금 이러는데 양쪽 방송 합쳐 한 1000명 정도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다른 SNS나 이렇게 짤로 돌잖아요. 네. 그 이제 밈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짤을 소비자가 다시 재편집을 해가지고 자기가 재생산을 해요. 근데 이제 밈이 자기한테 꽂힐 때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지난 대선 때 이재명에 대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뿌렸어요. 근데 어느 날 제 SNS에 그게 저한테 와요. 그 이제 밈이 탁 들어오고 그러면 그게 100%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주간 박지영 같은 경우는 밈이 굉장히 많이 돌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쇼츠로 만들었을 때 15만, 18만 이렇게까지도 가더라고요. 쇼츠 안 만드는데 우리. 구독자, 시청자가 만들어주는. 그렇습니다. 틱톡 같은데 실제로 확인해 보십시오. 네, 제가 할 줄 몰라가지고. 저도 틱톡 우연히 열었는데 교수님 방송 저랑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감사합니다. 조회수가 14만. 지금 우리 서승만 형님 들어와서 박진영 화이팅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좀 최종 정리 드리면 이렇습니다. 김포에 국회의원이 2개 지역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원외위원장도 2명입니다. 그렇죠. 갑을. 을에 홍초로 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른미래당 따라갔던 유승민계입니다. 재선하셨죠? 네, 그렇죠. 재선했고 이분 보좌관이 현재 김포시장입니다. 네. 전부 다 비윤입니다. 비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낸 아이디어예요. 그걸 오세훈 시장하고 5호선 연장 이야기하다가 던진 겁니다.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오세훈 정치인 중에 한 명이 김포갑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분이 있어요. 네. 근데 현재 김포갑 지역위원장은 국민의힘입니다. 친윤이에요. 이 사람은 제외되는 거야. 이 논란에서.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하남의 원외위원장이 오세훈 또 측근입니다. 측근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 지금 상황들이 정리하신 것처럼 조경태라든가 김기현이 김포에 출마하고 강서구에서 출마하고 하기 위해서 던진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도움 없이 국민의힘이 스스로 수도권판을 뒤집을 수 있어. 그러니까 김기현과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총선까지 당대표를 하고 지도부를 구성해야 돼. 라고 지금 윤석열 정부와 그 친윤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났을 때 윤석열이 김기현 날리려고 했어요. 맞습니다. 네. 자, 이야기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비대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이제 그렇게 했고 사실 이제 김포라고 하길래 우리 박지영 교수님이 김포에 또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정치인들은 관운이 있어야 된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할게요. 정치인들은 관운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옆에 계신 박지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벌써 국회의원을 하셔도 한 3선을 하셨어야 되는데 마삼중이야? 나도. 이렇게 저렇게 양보도 하시고 또 어떤 세력에 의해서 저렇게 또 안 좋게도 되시고 그랬는데 이번엔 우리 선배님한테 관운이 오는구나
이게 또 김포가 이렇게 또 왜냐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까지 하시고 민주당의 지방자치 국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보고 계시거든요.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 하필이면 자기가 사시는 분이고 어쩌면 거기에 총선 또 출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좀 관운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누구에게 해답을 찾느냐 박진영에게 찾고 있거든요. 와, 그 교수님께 어떤 관운이 좀 쌓이고 있는 게 아닌가. 아이고. 후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저는 그게나 박진영! 이제 후광 좀 넣어주세요. 뒤에 후광 좀 부처님처럼 넣어주세요. 이게 당에 참 섭섭한 게 사실 어제도 당에 이제 실무국장들이 몇 명이 전화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정리해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걸 또 제대로 대응 안 해요. 제대로 대응 안 해요. 그게 참 아쉬운 게 정책과 전략을 같이 경험한 사람이 너무 드물어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 정치 현실의 문제고 하다못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라도 하면은 이 세상 돌아가는 행정 돌아가는 건 다 알잖아요. 그거 모르는 정치인들이 태반이에요. 참 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저도 예전에 지방정부나 뭐 지방의회에 있을 때 선배님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 예, 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표준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각 지자체가 된 거 예전에 난방비 문제 때 제가 여쭤봤잖아요. 확실히 이 경험치라는 게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이상해요. 예. 맞아요. 사실은 정치도 이게 정당과 국회가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처럼 움직이거든요. 대단한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률적인 거 행정 절차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아까워서 하나만 김포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또 하시죠. 박진영 흥해라. 하지 마. 그게 다예요? 아니요. 김포가 48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네네네. 50만 이상 도시가 되면요. 일반 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급지가 되죠. 예, 자치구와 일반구가 있는데요. 자치구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일반구는 김포시장이 구청장을 임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요즘 그 다른 지자체에서 경기도에서도요 50만 넘는 도시, 특히 화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청 일반구를 행안부에 요구를 하고 있어요. 행안부에서 안 해주고 예, 있지. 예,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성공을 했는데요. 네. 일반구가 되면요, 네. 또 김포 같은 경 굉장히 넓잖아요. 그죠, 화성도 그죠. 넓고 네, 네. 그 지역에 맞게 이 구는 문화, 이 구는 적경, 이 구는 평화. 컨셉에 맞춰서 예산도 배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정책도 배분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조금만 2만 명만 되면 50만이 되고 시장이 구청장을 둘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가 안 돼. 김포 시민 인구수 쭉 증가 추세이긴 하더라고요. 이런 걸 다 버리고 건폐물 처리장도 받고 차량 기지도 받고 지하철 5호선 연장하는 것도 보니까 인천이랑 아직 경쟁 중인 것 같은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 하나가 망가뜨려. 시장들도 잘 몰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균형발전위원회 있을 때 경기도에도 균형발전 예산이 5천억 한 6천억 정도가 특별하게 가요. 특별하게 가는데 그 부천에 주면 안 되거든 법적으로. 예. 그거는 적경제만 줘야 되거든. 맞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나눠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경기도 예산관리실장 불러서 내가 엄청 야단을 쳤거든. 이거 법률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예산 나눠주면은. 그리고 제가 그때 파주시장, 김포시장, 고양시장 이런 분들한테 이거 왜 못 따먹느냐 이 바보들아. 너네가 다 5천원, 6천원 나눠 먹어야 7개입니다 아마 경기도에 적경지역 거기서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푼돈을 받고 있더라고. 예산을 모르는 거야.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산 공부, 법률 공부해야 돼요. 단체장들도.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지방특별교부세, 지방특별조정교부금 이런 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중앙정부와 이제 광역에서 주는 거잖아요. 예. 아마 서울시 25개 자치 구청장들 굉장히 싫어할걸요. 싫어하죠. 싫어하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특별조정금을 받아야 되는 특별조정금을 또 하나 n분의 1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모수가. 그렇죠. 예. 박원순 시장이 그 교부금을 돌려가지고 경북 쪽에 시군에 나눠준 적도 있어요. 균형 재정으로. 균형 재정으로 하면 가능하네요. 예. 별별 방법이 다 있어요. 네, 별별 네. 방법이 다 있어. 오세훈도 그런 거 잘 모르는 거야 사실은. 그렇게 해서 대권 수업하면 되는데 호남 쪽에 나눠주지. 근데 사실은 그 이제 특교세 관해서 이건 이제 총선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듣고는 있는데 그걸 좀 나중에 좀 정확하게 좀 취재를 정확하게 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특교세가 이제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이 내가 특교세 얼마 따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보통 10억에서 15억 정도를 받았다고 해요. 네, 네. 그럼 4명이면 60억이죠. 네.
이번에 같은 경우는 7억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주는 의원실의 관계자가 국힘의 비례가 어느 지역구로 간다고 하는데 없던 투표세가 앞자리가 3자로 돼가지고 내려갔대요. 야, 그 지자체도 국힘이고. 와,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있나, 특교를. 아, 그래서 이야 이게 이제 총선 개입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아, 그렇게는 심하게 안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특교라는 게 없애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내무부인데, 이게 특별교부금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옛날 왕조시대 내탕금 들어보셨어요? 내탕금. 임금이 지 맘대로 쓰려고 예산에 안 잡힌 돈 갖고 있는 거. 네. 그거 이제 통치자금처럼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국회의원들 통해 가지고 로비 들어오면 줘버리거든. 네. 이게 사실은 관료제가 국회를 장악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산 법률주의가 안 되니까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데 이게 정부 혁신할 때 특교 없애자는 이야기 좀 꺼내야 돼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자체에서 특교, 그러니까 이제 재정 자립도가 있고 재정 자주도가 있는데 재정 자주도는 외부 재원을 포함했을 때거든요. 네. 특교, 특조가 이제 포함되면 재정 자주도가 되죠. 특교가 내려오면 지자체에서 굉장히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원하는 사업이 아니기도 하고 또 매칭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될 예산이 있는데 특교가 내려오면 예를 들어 전통시장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쪽 지역구원이 여기에 특교를 붙여버리면 아 이쪽 후순위에 있는 것보다 좀 우선순위에 있는 정통시장의 예산을 지자체가 쓰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좀 구조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저희가 이 말씀 드리면 쉽게 해석하면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특별 고물세 몇 억 땄다, 도로 깔았다, 그다음에 뭐 다리 놓았다. 그거 좋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예요, 그게. 정부의 그다음에 지자체와의 협의되고 중장기 계획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 낭비 또는 중복 투자가 일어날 수 있고 지방 재정을 매칭으로 해서 돈을 헛돈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차라리 국책 사업을 따내는 것, 맞습니다. 5호선을 예타 면제로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능력인 거예요. 아 지금 국회의원들은 특조금 땄다고 현수막 걸어요. 그거 도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 통해서. 맞아요, 진짜. 아유. 유치해 죽겠어요. 하여튼 뭐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 윤석열 퇴진, 오직 민생, 오직 혁신 이런 현수막 좀 다십시오. 그렇죠. 윤석열 탄핵하라. 맞습니다. 아, 뭐 예산 따온 걸 그런 걸 말도 안 되는 거를 따도 부담이에요. 사실 지자체에서. 결론 내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김포와 서울 통합 아이디어는 오세훈의 대권 프로젝트, 그 다음에 김기현 등 중진들이 당 지도부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수도권이 변화에 따른 환경 조성, 윤석열 없이 우리도 잘할 수 있어 라는 지금 정치적 메시지를 빌드업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 극단이 갈등으로 치달을 때는 12월 27일 날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올라갔을 때 또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영남 중진들은 윤석열에 대항하는 반란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송 이후로 이제 서울시장의 대권 프로젝트는 나머지 25개 자치구청장이 이제 반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그렇죠. 정보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중진들의 그 반항은 이미 김포시가 김포구청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방송에서 네.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 지지율 안 올라간다는 거 이번 방송을 통해서 정리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오늘은 이번 주는 제가 감기약을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좀 제가 밝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그 혁신 경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도 3선 초과 금지,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민주당도 아예 지금 잊혀지고 있는데요. 김은경 혁신안도 있고요. 뭐 장경태 혁신안도 있고요. 또 뭐 더민주 혁신회의 등등의 우리 혁신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 재단체들에서 원하는 혁신안들이 있습니다. 지금 총선 얼마 안 남았거든요. 민주당도 속히 국민의힘과 정책 대결 한번 합시다. 혁신 대결 한번 합시다. 국민의힘 지금 혁신안, 지금 국민의힘 보이잖아요. 다음 총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민주당도 국민들에게 혁신안 보여주고 혁신안을 결정을 내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혁신으로 경쟁해서 국민에게 선택을 받는 좀 이런 정책 대결, 혁신 대결, 민생 대결 이런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길 수 있잖아요.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혁신안들이고 정책들이고 총선 전략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혁신으로 승리하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고향, 김포, 부천, 광명, 하남의 이 서울 인접한 시민들께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교, 분당,
판교, 여기가요, 구로구, 도봉구, 성북구보다 집값 훨씬 높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앞에 말씀드린 고양, 김포, 부천, 광명, 하남 시민들 여러분, 광교, 판교 분당을 목표로 도시를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서울의 변방에 정말 대접 못 받는 그런 구로 전락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시고 합리적 판단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